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6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진 가운데 미 연준 주요 인사들은 너무 빨리 금리를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낙폭을 키우면서 장중 한때 6만 5천 달러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채권 금리 급등세 속에 달러 가치도 강세를 보이면서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올해 1분기 차량 인도 대수가 전년 대비 8.5% 감소한 38만 6천여 대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첫 분기 출하량 감소에 테슬라 주가는 5%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 통화로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특히 무역과 안보, 기술 경쟁을 놓고 큰 입장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낮 최고 21도까지 올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수요일 모닝벨 시작합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오는 6월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분위기를 바꿀 만한 소재가 현재로서는 없는 가운데 시장을 이끌었던 인공지능도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밤사이엔 또 테슬라 충격까지 더해졌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최주현 캐스터, 뉴욕 증시 꽤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테슬라발 쇼크에 빅테크가 흔들리자 뉴욕 증시는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도 연일 후퇴하면서 시장을 불량할 재료들이 마땅히 없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각각 1%, 0.72% 하락했고요. 나스닥이 0.95%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맵을 확인해보면 오늘 시장에는 붉게 물들었습니다. 빅테크 내에서는 메타만 오르고 나머지는 모두 하락했고요. 엔비디아를 필두로 반도체주는 약세를 띄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테슬라의 하락폭이 눈에 띄는데요. 테슬라는 실망스러운 1분기 차량 인도량 실적을 내놓으면서 전체 시장 분위기를 위축시켰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한 테슬라 인도량 성적표 확인해 보겠고요. 또 이어서 헬스케어 보험주도 진한 붉은빛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정부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환급률을 기존안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자 보험사 마진 축소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크게 하락했죠. 이렇게 오늘 시장은 좋은 소식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공개된 테슬라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는 올해 1분기에 차량을 38만 6,810대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5% 떨어진 규모인데요. 4년 만에 처음으로 인도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또 이번 수치는 월가 컨센서스 45만 7천 대를 한참 밑돌았고 또 무엇보다도 월거에서 제시한 최저 예상치보다도 크게 낮았습니다. 시장은 이미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 테슬라 성적표로 전기차 시장에 심각한 수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나왔던 지표들도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일 만큼 긍정적이진 않았습니다. 먼저 구인이직 보고서를 살펴보면 미국의 2월 구인 건수는 875만 6천 건으로 집계돼 예상치와 직전월치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직자 수는 소폭 늘었는데요. 이에 따라 1인당 빈 일자리 수가 지난달에 1.43개에서 1.36개로 줄어들면서 노동시장이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나타났습니다. 어제 나왔던 제조업 지표에서 신규 수주가 크게 늘었는데요. 여기에 연장선상으로 2월 공장재 수주도 석 달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예상치 1.0%보다 높은 1.4%로 나왔는데 이 수치는 또 한 번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것을 뒷받침해줬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 시나리오 자체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메리데일리 연은 총재도 오늘 언급했던 것처럼 강한 경제로 인해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 확률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나올 고용보고서도 예상치를 상회한다면 금리 인하 사이클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국채금리는 장중 오름폭을 줄이긴 했지만 10년물 국채금리는 0.02%포인트 오르면서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또 2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떨어진 채 집계됐습니다. 국제유가도 지정학적 긴장 확대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배럴당 85달러, 88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주식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을 추가하거나 크존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재테크 정보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트렌딩한 스톡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죠. 먼저 테슬라는 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올해 1분기 차량 인도량이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했는데요. 전문가 정반치를 크게 밑돌 뿐 아니라 2022년 3분기 이후 가장 저조한 실적입니다. 여러 악재로 인한 생산 차질과 모델 라인업이 노후화됐다는 점이 출하량 감소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머스크의 평판이 떨어진 점도 테슬라의 주가 하락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켈빈 클라인과 타미 힐피거의 모회사인 필립스 반 휴세는 주가가 22.22% 폭락했습니다. 회사는 향후 2024 회계연도 매출이 6에서 7%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거시경제 환경 악화로 인한 유럽에서의 실적 부진 예고가 주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보험사 휴마나는 주가가 13% 넘게 하락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의 환급률을 3.7% 인상하는 기존안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일부 투자자들이 더 큰 인상폭을 예상하면서 향후 보험사의 마진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됐습니다. 그러면서 유나이티드 헬스 등 다른 보험사들의 주가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일학개미 브리핑입니다. 먼저 5위엔 라쿠텐 ETF 니케이 2배 인버스, 3위엔 넥스트펀드 니케이 2배 인버스가 올랐습니다. 모두 니케이 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반대 방향으로 2배 추종하는 상품이기에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1일장에선 2주 만에 4만 선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일본 증시의 상승 기대감에 현재 4만 5천 선까지도 넘보고 있죠. 특히 엔화가 여전히 약세를 보이는 것이 니케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27일 엔달러 환율은 장중 151.97엔까지 치솟으며 1990년 7월 이후 3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일학개미들도 매수 규모의 4배에 가까운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요. 그러나 물가 압력에 대한 우려로 시장에선 조만간 일본은행의 개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위엔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 어드반테스트가 올랐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테스터에 대해 거의 독점에 가까운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AI 시장이 더욱 확대되면서 HBM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하고 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HBM 기술 시장이 2027년까지 2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HBM 수혜에 대한 기대감에 일학개미는 221만 달러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2위는 일본 반도체 ETF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위해 자국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에 최대 5,900억엔을 추가 지원한다고 발표했죠. 이에 도쿄 일렉트론 등 반도체 관련주도 같이 상승했는데요. 이처럼 일본이 자국 반도체 시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일학개미도 400만 달러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1위엔 엔화표시 미국 장기채 ETF가 올랐습니다. 이번에도 매도 규모의 4배에 가까운 무려 3,366만 달러를 사들였는데요. 현재 엔화 약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향후 엔화 가치가 상승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BOJ의 개입이 예상되고 있고 또 파월 의장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미국도 금리 인하가 올해 안으로 예정돼 있죠.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향후 엔화 강세가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엔화 가치 상승에 올라타기 위한 일학개미의 발걸음이 분주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잇따라 성급한 금리 인하에 대한 경계감을 나타냈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가 전망되지만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까지 인하 시점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어떤 발언들이 나왔습니까? 현지 시간 2일 로레타 메스터 미국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미국 실물경제협회 주최 연설에서 경제가 기대대로 움직인다면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올해 금리 인하를 개시하는 게 적절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당장 다음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배제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2%로 꾸준히 향한다는 더 큰 확신을 갖기 위해 충분한 지표를 받아보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급하지 않다고 말했죠? 그렇습니다.
메리데일리 여는 총재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담화에서 금리를 현 상태로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를 너무 빨리 인하하는 게 실제 위험이라고 했는데요. 데일리 총재는 올해 3회 인하가 전망되고 있고 이는 합리적인 기본 전망이지만 3회 금리 인하는 전망일 뿐 약속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인재입니다. $70,000를 훌쩍 넘어가던 비트코인 가격이 65,000달러 선 아래까지 떨어지는 등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감기를 앞두고 조정에 들어간 것이다라는 분석과 동시에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었기 때문이다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한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졌습니까? 네, 한때 64,000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현지 시간 2일 미 동부 시간 기준 낮 12시경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4.71% 급락한 64,854달러, 8,771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65,000달러 아래로 하락한 건 지난달 24일 이후 약 10일 만인데요. 지난 3월 중순 기록한 최고치 73,798달러 대비 12% 넘게 하락한 겁니다. 같은 시간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도 5.74% 떨어진 3,240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러니까 대장주뿐만 아니라 다른 가상자산들도 지금 보면 호가창 보면 다 하락 중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 비트코인 채굴량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반감기가 오는 19일쯤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반감기를 앞둔 조정, 즉 일시적인 하락세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또 연준의 조기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진 것도 한몫했다고 보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현지 시간 1일 공영 라디오 방송에서 경제 성장이 여전히 강하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면서 금리 인하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제조업 지표도 크게 개선됐는데요. 최근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에 따르면 미국의 3월 제조업은 17개월 만에 처음 확장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가상자산 옵션이 대거 청산된 것도 급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 분석 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현지 시간 2일 비트코인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 모두 합쳐 약 5억 달러 이상의 옵션이 청산됐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반감기고 그동안 이제 세 번의 반감기를 보면 반감기 지나고 나서 이제 가격이 폭등했으니까 이번에도 좀 투자자들의 어떤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하는데 가격에는 이번에 네 번째 반감기 전망은 어떨까요? 네, 우선 낙관론과 비관론이 엇갈립니다. 번스타인은 최근 비트코인 목표 가격을 기존 8만 달러에서 9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대표적인 비트코인 낙관론자인 로버트 기요사키는 올해 9월까지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모건 크릭 캐피털은 올해 비트코인 가격은 2배 이상 올라 15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JP모건은 반감기는 이미 반영됐다고 보는데요. 때문에 4월 이후 4만 2천 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면서 투자주의를 당부한 상황입니다. 15만 달러까지 가느냐, 4만 달러까지 가느냐 너무 좀 격차가 크니까 변동성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 중 한 명이자 유명 투자자인 스티브 아이즈먼이 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즈먼은 CNBC에 출연해 현재 경제 여건에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 이유가 전혀 없고 만약 금리를 인하할 경우 자산 시장의 거품을 촉발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지표가 약해질 때까지 연준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2월 미국 노동시장 구인 규모가 전달과 같은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2월 구인 건수는 875만 6천 건으로 1월과 비슷했고 시장 전망치에도 부합했습니다. 미 연준은 노동시장의 초과 수요에 따른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지표 추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제너럴 일렉트릭이 3개 회사로의 분할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미 CNBC에 따르면 GE는 항공산업 회사인 GE 에어로스페이스와 에너지 산업체인 GE 베르노바로 분리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날부터 각자 뉴욕 증시에서 거래된다고 발표했습니다. GE는 앞서 헬스케어 부문을 GE 헬스케어 테크놀로지스로 독립시켜 나스닥에 상장시킨 바 있습니다.
미중 정상이 첨단 기술 수출 통제 문제에 대해 팽팽한 입장차를 확인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선진 기술이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걸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미국이 중국의 첨단 기술 발전을 억압하고 중국의 정당한 발전권을 박탈하려 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받아든 테슬라 소식부터 인공지능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고 나선 아마존 이야기까지 글로벌 비즈에서 속속 짚어보겠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최근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테슬라 4년 만에 처음으로 인도량이 감소했습니다. 올 1분기 38만 6천 대를 겨우 넘겼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해봐도 8.5% 급감했고 팩트에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45만 7천 대에도 한참이나 미치지 못했습니다. 안팎으로 속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는데 사측은 부진의 이유로 모델3 부분 변경으로 캘리포니아 공장 가동이 늦춰진 점, 또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선박 공격에 항로가 막히고 화재로 독일 공장이 멈춰섰던 점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비아디를 비롯한 중국 업체들이 저가 전략 총공세에 나선 점도 빼놓을 수 없겠죠. 테슬라 부랴부랴 제조 공정을 전면 손보고 히든카드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까지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전략을 꺼내들고 있지만 월가의 비관론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갑니다. 웰스파고의 콜린 랭건 애널리스트는 올해 테슬라 판매량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고 내년이면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고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번스타인의 토니 사쿠나기 역시 목표 주가를 모두 낮춰 잡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계속되는 부진에 테슬라의 주가는 화요일 일정에만 5% 가까이 빠졌는데요. 상황을 타개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마존이 인공지능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최근 오픈 AI의 최대 라이벌이죠. 엔스로픽의 역대급 투자에 나선 데 이어서 이번엔 공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마존은 스타트업들을 위한 무료 AI 모델 프로그램을 대폭 확장하기로 했는데요. 그간 엔스로픽을 비롯해 다양한 회사들의 거대 언어 모델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플랫폼 베드록을 앞세워 기업 시장을 공략해왔는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넓혀 인공지능 시장 초석이 될 스타트업들을 초기부터 지원 사격해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됩니다. 아마존 거침없는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엔스로픽의 창사 이래 가장 큰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는데 총 투자 규모는 우리도 5조 4천억 원에 달했고요. 또 향후 15년간 데이터 센터에 200조 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기술과 자원, 인프라까지 모두 잡겠다며 인공지능 올인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활을 노리는 일본이 또 한 번 통큰 지원에 나섰습니다. 일본 반도체 드림팀으로 불리는 곳이죠. 라피더스에 우리 돈 5조 2천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총 지원 규모는 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주목되는 점은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후공정 기술 개발 지원에 나섰다는 점인데요. 최첨단 기술 습득과 더불어 설계부터 후공정까지 이어지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습니다. 토요타와 키옥시아, 소니, 소프트뱅크 등 내노라 하는 일본 대표 기업들이 모여 만든 라피더스는 내년 최첨단 2나노 제품을 시험 생산하고 3년 뒤 2027년 양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일본 당국의 지원 카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내외 할 것 없이 거액의 보조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우리 돈 35조 원에 육박한 지원 예산을 확보했고 대표적으로 세계 파운드리 1위 대만 TSMC를 일본으로 불러들이는 데 성공하면서 잃어버린 30년 탈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도체를 두고 총칼 없는 전쟁이 벌여지고 있는 곳이 또 있죠. 미국과 중국인데요. 반도체 대중 수출 문제를 두고 계속해서 동맹국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에 대해서도 자국과 유사한 수준의 제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 당국자들이 한국도 미 상무부가 앞서 발표한 것과 같은 수준의 수출 통제를 도입하길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당시 미국은 핀팻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 칩과 더불어서 18나노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 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오는 6월 중순 예정된 G7 정상회의 전에 한국과 합의에 도달하려고 하지만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만큼 미국 측 요구를 쉽게 수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중국 메모리칩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더욱더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디즈니가 연례 주주총회를 앞두고 기업 사냥꾼 넬슨 펠츠를 상대로 위임장 대결에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전체 주주의 절반 이상이 투표를 마친 상황에서 디즈니의 2대 주주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디즈니를 지지하고 나섰는데요. 이에 따라 개인 주주로 최대 지분을 보유한 조지 루카스를 비롯해 현재까지 절반 이상의 표를 가진 주주들이 디즈니 경영진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즈니 주주들은 연례 주총까지 현 경영진과 펠츠 중 한 측의 의결권을 실어주기 위한 투표에 나섭니다. 펠츠는 디즈니 이사회가 경영진의 잘못된 전략이나 결정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못하면서 단순한 대기석으로 전략했다고 꼬집었고요. 동종 기업에 비해 형편없는 성과로 주주들에게 2천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혔다며 작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무게중심이 어느 정도 기울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의결권 확보 경쟁은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양측이 수백만 달러를 쏟아부으면서 역대급으로 비싼 경영권 분쟁으로 치닫고 있는데 디즈니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밤사이 뉴욕 증시 흐름 분석해보고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뉴욕 증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다우지수가 1%나 하락했는데요. 장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아무래도 지금까지 주가가 올라왔던 피로감들이 매크로 지표가 불안한 모습들로 인해서 한꺼번에 아주 물량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고요. 특히 금리가 올라가면서 가장 취약한 쪽은 역시 중소형주다라는 쪽에서 러셀 2000 지수가 2% 넘게 하락하는 모습들도 부담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쪽에서 달러는 104.5까지 인덱스 기준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들이고 크게 이탈을 못하고 있죠. 게다가 10년물 국채 금리도 0.6% 상승해서 4.35대 여기서 더 장중에 한때 4.4%까지도 시도를 했었는데 그동안 강하게 저항을 받아온 만큼 이 자리가 뚫리게 되면 시장에서는 또 금리의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키울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유가마저도 2% 이상 올라서 WTI 기준으로 85.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추가로 또 물가를 자극할 요인들이 있겠다라는 부담감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오히려 또 금 1.9% 상승하고 은이 4.7% 상승하는 등 원자재 가격들도 오히려 또 약간 달러의 흐름과는 좀 다르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 평소에 알고 있던 어떤 지표와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측면들도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기술주에서 가장 큰 타격을 준 거는 테슬라였습니다. 한 4.9% 하락하면서 1분기 인도량이 한 8.5% 줄었다는 쪽에서 4년 만에 역성장에 대한 지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장주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또 크게 불면서 주가의 타격들을 좀 가져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오늘 애플은 조금 선방에 덜 빠진 상황들이고 메타는 1% 오르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래도 나머지 종목들의 하향 대비에서는 견디려는 종목들도 나오긴 한다. 한쪽도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아예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지금 미국 경제사 흐름만 보고 보면 금리 인하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부분이 가장 또 숙제로 나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들을 보게 되면 참 좋다, 잘 견딘다라고 했던 긍정적인 시그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물가를 떨어뜨리지 못하는 요인으로 될 거고요. 게다가 지금 에너지 가격부터 나머지 어떤 고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까지 봤었을 때는 연준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금리는 세게 올렸지만 이 부분에서 내릴 만한 명분이 없다라고 바라보는 게 지금의 시각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연준 의장 말 그대로 표현을 하게 되면 지금 금리를 내릴 준비는 돼 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보여줄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은 핵심은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물가가 특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과 종합을 해서 봤었을 때 안정적인 하향세가 들어오면서
연준의 눈높이에 맞는지 그런 데를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고용입니다. 경기와 관련된 부분에 약간 후행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나온 데이터를 보고 연준이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주에 나오는 고용 지표 같은 경우도 둔화 시그널이 좀 보여지기 시작해야 또 자신감을 갖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어놓되 또 물가 중심으로 좀 뚜렷한 시그널이 나오는지를 체크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 상황도 좀 보죠. 어제 코스피는 나름 선방한 것 같은데요. 코스닥이 2% 넘게 크게 빠졌습니다. 외국인들이 투매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럴 때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되는 겁니까? 네, 보통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가 올라갈 때의 모습을 저희가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들이 수급이 쏠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또 성장주로 대표가 되는 그리고 또 좀 많이 올랐던 바이오주가 또 집중적으로 매도가 들어오고 투자 심리를 확 꺾어버렸고요. 그밖에 인터넷 게임, 엔터 같은 성장주의 기본적인 종목들이 빠르게 또 매물화되고 그를 오히려 삼성전자 중심으로 또 매수세가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차별화가 극심한 또 대한민국 증시의 한 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아쉬운 모습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어떤 추가적으로 또 강하게 반등을 하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매크로 지표에 따라 달렸다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중소형주나 성장주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배경은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저렇게 4.3대 이상으로 쭉 올라갔을 때는 전혀 반응이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매크로 지표 특히 환율까지 가세한 여러 가지 동향을 본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중소형주 쪽에서는 약간 또 비중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시장의 어떤 흐름들이 다시 반도체 쪽으로는 맞겠지만 오늘도 반도체 쪽에 미국 시장의 동향을 봤을 때는 또 추가 매물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매크로 지표 안정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의견들이 더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미국 연준의 6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4월에 접어들자마자 뉴욕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지난주 파월 연준 의장과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발언이 이와 같은 조정의 빌미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준 당국자들의 매파적 발언이 잇따르면서 국채 금리가 오른 것도 지수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3월 금리 인하 전망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다만 전망일 뿐 약속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지표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며 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I think that is a very reasonable baseline, but I would like to say here that this is a projection, right? 3 rate cuts is a projection, and a projection is not a promise. You have to maintain this ready position, and I feel like we're in a very good place to be ready. We have to be ready for what if inflation's stickier than we projected or I projected.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메리 데일리 총재보다는 조금 더 매파적인 입장인데요.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향해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더 많은 지표를 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FOMC, 즉 5월 FOMC까지는 지표를 충분히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continue to think the most likely scenario is that inflation will continue on a downward trajectory to 2% over time, but I need to see more data to raise my confidence. I don't expect I will have enough information by the time of the FOMC's next meeting to make that determination. 이번에는 월가에서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마크 모비우스 캐피털 파트너스 창립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모비우스 창립자는 시장의 우려와 달리 연준이 오는 6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제시했습니다. 연준은 바이든 대통령이 불리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그를 돕기 위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 personally think the Fed will lower rates sooner than later for one particular political reason. That is, they really don't want the current president to be disadvantaged in the upcoming election. So I think Biden needs help from the central bank, and I think they may get it. They may give it to him. 모비우스 창립자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 종료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 엔화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엔화가 계속해서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반대로 일본 증시는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엔화 약세 때문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반도체 혁명의 중심에 일본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도 언급했습니다. The Japanese are fighting a losing battle, and they might as well give up. There's no way that you're going to do anything to strengthen the yen, and it'll probably continue to weaken. The trend is your friend. It will continue to move up, not because of the yen necessarily, but because of what's happening with Japanese industry and what's happening in the chip market. You know, the chip revolution globally is becoming more and more intense, with more sophisticated chips being produced, and Japan is at the forefront of this development. So that is going to help them a lot. And you notice that in Korea, chip exports are really leading the export revolution that's taking place there. 지난주 파월 연준 의장과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에 이어 연준 당국자들의 매파적 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투자의 귀재 마크 모비우스는 6월 금리 인하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 모비우스의 주요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죠.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6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진 가운데 미 연준 주요 인사들은 너무 빨리 금리를 내리는 건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낙폭을 키우면서 장중 한때 6만 5천 달러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채권금리 급등세 속에 달러 가치도 강세를 보이면서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올 1분기 차량 인도 대수가 전년 대비 8.5% 줄어든 38만 6천여 대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첫 분기 출하량 감소에 테슬라 주가는 5% 가까이 밀렸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통화로 양국 간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특히 무역과 안보, 기술 경쟁을 놓고 큰 입장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낮 최고 21도까지 올라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삼성전자가 2025년 꿈의 메모리로 불리는 3차원 D램을 공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은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글로벌 반도체 학회 memcon 2024에서 3D D램 개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3D D램은 데이터 저장 공간인 셀을 지금처럼 수평으로 배치하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쌓아 단위 면적당 용량을 3배 키운 제품입니다.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 인공지능 시대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데요. 고대 역폭 메모리 HBM 시장에서 자존심을 구긴 삼성전자가 3D D램을 앞세워 기술 초격차에 다시 시동을 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또 니혼게이자의 신문을 인용해 최근 1년간 일본 상장 기업의 주식 액면 분할이 60%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증시에 상장된 기업 가운데 3월 말로 끝난 2023년 회계연도에 액면 분할을 발표한 기업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60% 많은 191개에 달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과 스즈키 자동차, 미쓰이 부동산 등이 사상 처음으로 액면 분할에 나섰습니다. 액면 분할은 한 장의 증권을 여러 개의 소액 증권으로 분할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개인 투자자의 진입 장벽을 낮춰 거래량을 늘리고 주가 상승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도쿄증권거래소는 100주 단위로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액면 분할 효과가 더 크다는 게 증권업계의 평가입니다. 동아일보는 인도 자동차 시장이 앞으로 6년 동안 3천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어제 개최한 한인도 산업협력 포럼에서 수니타 모한티 인도 국가투자진흥원 부사장은 인도 자동차 시장이 2030년까지 3천억 달러로 특히 전기차 시장은 20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한티 부사장은 자동차와 배터리 분야와 연관 산업인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분야에서 폭발적인 투자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대인도 수출은 전체 수출의 2%에 불과하고 해외 직접 투자도 아직 전체 투자의 1% 수준으로 제조업에 집중돼 있습니다. 인도의 정책 환경에 맞춘 투자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고 임성기 한미약품그룹의 창업자의 장차남인 임종윤 종훈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가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인 KKR과 손을 잡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임종윤, 종훈 이사 측은 KKR을 재무적 투자자로 끌어들이는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임종윤, 종훈 이사 측은 우호 지분을 포함해 주식 40.57%를 보유하고 있는데 KKR이 이 지분을 사들여 전체 우호 지분을 51%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가족 간 표 대결에서 승리해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을 확보했고 이참에 KKR의 힘을 빌려 경영권 문제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구상입니다. 장차남과 KKR은 경영권 분쟁을 벌인 모친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과 장여인 임주현 부회장 모녀와도 물밑 접촉에 나섰습니다. IB 업계 일각에서는 궁극적으로 KKR이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구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일경제신문은 실손보험금을 받는 과정에서 병원과 의원이 과잉 진료를 하거나 환자의 의료 쇼핑 같은 보험 사기 행태가 적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이 4대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을 분석했습니다. 동네 의원을 비롯해 1차 병원에서 지급한 비급여 주사제 관련 보험금은 3,230억 원으로 최근 5년 새 3.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차와 3차 병원보다 1차 병원의 증가액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특히 정형외과는 3배, 이비인후과는 5.5배, 재활의학과가 3.4배, 성형외과가 9배 급증하는 등 인기과의 증가폭이 컸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백옥과 태반, 마늘주사처럼 미용을 위한 처치를 치료 목적인 다른 주사로 둔갑시키거나 경미한 상황에도 주사 치료를 실시한 뒤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누수 우려가 커지자 최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은 사과에 이어 참외의 생산량도 급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참외 10kg 중도매 가격은 10만 4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2.4%, 평년보다는 39.5%나 오른 가격입니다. 참외값이 오른 이유는 수확량이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비가 자주 내리고 일조량이 크게 줄자 수확량이 떨어진 것으로 알려집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5일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업재해를 인정하고 국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대표단을 만나 노동 유연성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어제 대표단과 면담 자리에서 규제 개혁을 통해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투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KT의 지분 1%가량을 매각하면서 현대자동차그룹이 KT의 최대 주주로 등극할 전망입니다. KT는 어제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다만 현대차그룹의 KT 최대 주주 등극은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확정됩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수도권과 중부지방은 5mm 미만으로 내리다가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기온은 아침 최저 6도에서 14도, 낮 최고 10도에서 21도 사이로 포근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테슬라 빨간불, 테슬라의 부진이 또 수치로 확인이 됐습니다. 1분기 차량 인도량이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 확인되면서 주가가 밤사이에 5%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분위기가 테슬라에서 중국 전기차로 좀 옮겨가는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테슬라가 뉴욕 증시에 사실 큰 지금 골칫거리, 문제아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테슬라가 어렵다라는 사실을 저희 모닝벨에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밤사이 나온 1분기 딜리버리 인도량 지수가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어요. 계속해서 오를 줄만 알고 또 계속해서 늘어만 나기만 했던 지난 4년간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년 동기 대비 8.5%나 감소하고 또 4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것이 뉴욕 증시에 상당히 지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네. 자, 딜리버리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매출과 어떻게 다르냐? 이 대목을 한번 좀 챙겨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딜리버리라는 것은 공장에서 일단 실어내는 거, 대리점이나 또는 다른 나라로 일단 보내는 거,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물건이 팔리면 회계장부상으로는 물건이 팔려야만 그게 외상이든 현찰이든 그때 매출로 잡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딜리버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앞으로 매출의 선행지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딜리버리 감소는 앞으로의 테슬라의 매출 상황도 별로 좋지 않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지금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해왔습니다. 가격을 인하하면 통상적으로 매출은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인데 가격 인하 속에서도 오히려 매출 선행지표인 인도량이 줄어들었다. 이것은 상당히 테슬라가 내부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수로 받아들여집니다. 자, 이 테슬라가 이렇게 어렵게 되는 것은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 변수가 큰데요. 중국에서 일단 안 팔립니다. 거기다가 중국은 지금 시장 포화 상태에서 중국 회사들이 엄청나게 지금 덤핑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거기다가 지금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한때 잘 나가던 전기차의 성장세가 최근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등 주자였던 테슬라가 흔들리는 이런 모습인데요. 거기다가 테슬라가 갖고 있는 머스크의 리스크 이런 것도 최근에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요. 또 지금 이 X라는 SNS X 한때 트위터로 불렸죠. 이 트위터가 잘 안 되면서 그 트위터에 이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서 테슬라 주식을 상당히 많이 팔았었는데 그런 면에서 이 트위터 정상화를 위해서 추가 매도의 압력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악재 또 거기다가 지금 오픈 AI를 원래 머스크가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거기서 이제 빠져 있고 지금 특별히 어떤 새로운 AI의 동력이 없다. 이런 문제. 이제 또 하나는 테슬라의 차가 중국 차에 비해서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기능이 다른 데보다 좀 앞서 있다. 중국 차보다는 앞서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네. 최근에 이 자율주행차 이게 잘 안 된다 하면서 애플이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네. 이 대목이 시장에
그 애플 소비자 입장에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도 좀 더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어떤 불안한 생각. 뭐 거기다가 최근에 중국의 샤오미가 SU7을 출시하면서 테슬라가 더 잘 안 팔릴 수도 있다. 특히 샤오미가 이번에 새로 출시한 SU7은요. 배터리 충전, 한 번 충전량이나 한 번 충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 면에서 테슬라의 보편적인 모델을 이미 능가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테슬라보다 대폭 싸졌거든요. 뭐 이런 대목이 테슬라 입장에서는 악재가 겹치고 있다. 물론 뭐 머스크 그동안의 여러 가지 위기와 곤경을 혁신으로 넘어선 머스크이기 때문에 반전의 카드도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머스크는 좀 잠잠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JP 모건 경고. 시장에 지금 대규모 조정이 임박했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엔 JP 모건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긴급 보고서를 통해서 플래시 크래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급락하는 상황이 계단식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이게 오늘 시장이 떨어져서 그런지 상당히 무게감이 있게 들립니다. 예, JP 모건이라는 곳은 뉴욕 증시에서 흔히 월가의 황제은행으로 불립니다. 네. 역사도 가장 오래됐고 또 시장 지배력, 영향력도 세계 1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연방준비은행의 최대 주주이기도 해요. 뭐 그런 면에서 JP 모건의 보고서가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주가에 대해서는 오른다, 내린다 여러 어떤 주장을 할 수도 있고 그게 뭐 수시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100%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JP 모건의 최근 내용, 자 지금 미국 뉴욕 증시 상승 랠리가 예고 없이 무너질 수가 있다. 계단식 플래시 크래시라고 했는데요. 플래시라는 게 이 카메라에 후라시가 터지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갑자기 무너질 수가 있다. 계단식이라는 것은 한 번 무너지면 뭐 지수가 500포인트, 또 두 번째 500포인트 성큼성큼 떨어질 수가 있다. 네. 이런 이제 우려를 제기했는데요. 그 우려의 근거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뉴욕 증시의 PBR, PER, 특히 PER 지수, 주가 수익 비율, 네. 결국은 주가는 중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수익에 수렴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 PER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뭐 거의 7배, 8배가 높은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PER 지수가 한 10배 정도, 그러니까 주가가 수익보다 10배 정도 되는 것을 일반적인 상태에서 적정 수준이라고 하는데 지금 70배, 80배까지 올라가 있다고요. 그런데 좀 우리 시청자들은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예상 기대 수익률을 기초로 한 주가 수익률은 낮다라는 이런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왜 혼선이 생기냐면요. 주가는 현재의 주가입니다. 여기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가를 분자에 두고 분모에 이익을 두는 게 PER 지수인데요. 네. 그 이익에 있어서 기업의 실적 발표는 주가보다도 상당히 계산하는데 좀 늦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주가는 현재의 주가인데 수익은 1분기나 그 2분기 전의 수익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이미 확정치를 가지고 했을 때 미국의 주가 수익 비율은 지금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주가를 좀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은 올해 예상치가 수익이 더 높아질 것 같다. 이러면 분모가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예상치는 확정된 게 아니거든요. 네. 특히 이게 금리의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수익이 올라갈 것이라고 잡았는데 최근에
미국의 금리가 생각보다 빨리 안 내려가고 있고 심지어는 올해 금리 안 내릴 수도 있어 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이 PER 주가 수익 비율을 계산할 때에 분모에 들어가 있는 예상 수익이 문자 그대로 예상보다 훨씬 더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밸류에이션 상의 PER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JP 모간의 플래시 크래시 우려를 100%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JP 모간의 플래시 크래시 일시 붕괴의 근거가 되고 있는 밸류에이션이 높다. 그래서 지금처럼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예상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네. 나타난 수익을 기준으로 한 PER 지수, 그 주가 수익 비율로 밸류에이션, 기업의 어떤 주가 가치를 따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적을 확인하면서 가도 뭐 늦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확인하시죠. 국제 유가 발작, 밤사이 국제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고조되는 상황인데요.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확전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예, 밤사이에 국제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영국의 브렌트유는 거의 90달러 선에 육박을 해버렸는데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사실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세계 경제가 안정이 되고 물가가 잡힌 것처럼 보였던 가장 큰 요인이 국제 유가의 안정이었습니다. 네. 국제 유가가 WTI 기준으로 70달러 초반으로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렇죠. 요게 여러 가지 제조업 상품이나 서비스 상품, 특히 기름값, 휘발유값 등에 반영이 돼서 물가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만약에 국제 유가가 더 오른다면 전체 물가 안정 기조가 흔들릴 수가 있고 그렇다면 뭐 우리나라의 수출 가격 경쟁력도 흔들리겠지만 금리 인하가 더 늦어질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걱정이 좀 돼요. 자, 그럼 국제 유가는 왜 이렇게 올랐느냐? 또 이스라엘 때문인데요. 네.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외교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을 했습니다. 자, 지금 중동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와중에서도 국제 유가가 오르지 않은 것은 이란이 여기에 참전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네. 이란이 참전하지 않으면 사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산유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유국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안정이 됐는데 만약에 이란이 영사관이 피격을 당했으니까 보복을 한다면 그렇다면 호르무스 해협에 위기가 발생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국제 유가가 이제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유전을 공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이란 영사관을 때렸을까? 자, 미국의 그 싱크탱크 분석들을 좀 보면요. 네타냐후의 바이든에 대한 보복이다. 최근에 미국과 이스라엘 사례가 조금 안 좋아졌습니다. 네. 전쟁을 좀 빨리 끝내라 하는데 네타냐후가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렇죠. 유엔에서도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안 들어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빨리 하마스에서 철수하라, 휴전을 하라라는 압력에 시달리고 네타냐후가 성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물론 명분이 있습니다. 이란이 뒤에서 배후가 하마스의 배후다. 그래서 이란 영사관을 때리면 이란이 났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 되면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도와줄 것이다. 네. 이런 전략을 네타냐후가 그야말로 벼랑 끝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런데 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즉 국제 유가를 안정시킬 것이냐 아니면 자칫하면 이스라엘과 각을 졌다가는 선거 자금도 모금이 안 되고 또 유대인 이탈이라는 이런 악재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자, 이 대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성부수 어떤 선택을 할지 매우 주목이 됩니다. 네.
어제 이란이 보복을 하겠다고 하면서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하여튼 보복은 예고를 했습니다. 중동 정세가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끈적한 고용. 시장의 관심이 금요일에 나올 미국 노동부 고용지표에 쏠려 있는데요. 이를 앞두고 2월 미국 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월과 비슷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강한 고용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고용이 미국의 금리 인하를 좌우하는 최대의 변수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최근 발언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보다도 고용을 더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고용 지수가 조금은 좀 과열이 진정되는 기미가 생겨야 되는데, 자, 밤사이 나온 이 졸트 보고서, JOLTS라는 보고서입니다. 요게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비중을 안 두는데 사실 미국 현지에서는 미국의 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 보고서 못지않게 중요한 보고서입니다. 네. 이 역시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데요. 졸트 보고서라는 게 뭐냐면요. JOLT인데 JO는 Job Opening, 그러니까 구인, 사람을 얼마나 뽑겠다라고 모집 공고를 내느냐가 앞부분에 JO고요. 그다음에 LT는 레이버 턴오버인데, 그러니까 고용 일자리에 있다가 자이든 타이든 회사를 그만둔, 그러니까 일자리에서 떨려난 사람입니다. 이건 실업하고는 좀 더 다른 거예요. 실업자는 자기가 일자리를 찾겠다라고 계속 노력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간주하는데, 네. 이 레이버 턴오버는 고용 상황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고용에서 떨려났다. 그럼 그것만으로 바로 JOLT 보고서에 올라갑니다. 자, 지금 구인 건수 875만 명인데요. 요게 코로나 직전에 얼마였냐면 750만에서 800만이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높다. 그러네요. 지금 자꾸 분석을 시장의 예상치에 자꾸 하다 보니까 시장 예상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시장 예상이라는 건 뉴욕 증시의 일부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단 말이죠. 그것도 참고를 하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750만에서 800만인데 지금 850만이니까 아직도 갈 길이 좀 남아있다.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요. 자, 지금 그 구인 건수 850만 명을 지금 뽑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직장에서 떨려난 JOLT에서 레이버 턴오버 된 사람이 몇 명이냐. 요게 1.2배 정도 되는 것이 평상시 적정 수준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나타난 보고서에 보면 1.4배, 쫓겨난 사람은 1명인데 사람을 뽑겠다고 하는 것은 1.4건이란 말이죠. 네. 이 얘기는 40%의 초과 구인 지금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고용이 여전히 뜨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물가가 끈적끈적하다. 이래서 금리를 내리지 못한다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스티키 인플레이션인데 최근에 고용이 이렇게 빨리 안 꺼지면서 스티키 어떤 그 레이버라는 끈적끈적한 고용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말에 나올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 신규 일자리나 실업률도 우리 같이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확인하시죠. 이락개미 눈물. 요즘 일본 엔화 강세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의 고민이 매우 깊습니다. 엔저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상황이 단기간에 바뀔 것으로 보이지 않죠? 예, 일본 엔화에 투자하신 분들 요즘 속이 많이 쓰리신 것으로 지금 보도가 잇따라 되고 있는데요. 불과 한 6개월 전만 하더라도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일본 엔화가 피벗이 될 테니까 지금 싼 일본 엔화를 사라. 네. 그다음 일본 엔화를 그냥 사는 것은 별로 투자 수익이 높지 못합니다. 수수료가 워낙 높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두 번째 전략으로 일본 엔화, 그러니까 일학개미가 돼서 일본 엔화에 투자하되 그 돈으로
미국 국채 ETF를 사라. 미국, 일본에서 미국 국채 ETF를 사면 네. 엔화 상승분의 환율 시세 차익도 거둘 수가 있고 또 국채가 미국 금리가 떨어질 테니까 금리 떨어짐으로 인한 금리가 떨어진다는 그 수익률이 그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권 가격 올라가는 것에 이득, 두 가지 이득을 동시에 볼 수가 있다 이런데 지금 아주 안타깝게도 두 가지 다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금리도 떨어지지 않고 있고 일본 엔화도 작동이 안 되는데요. 자, 일본은 분명히 플러스 금리로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 달러가 변하고 있지 않다. 또 유럽이 오히려 지금 그 금리를 내리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엔화에 투자하더라도 세계의 기축 통화인 달러와의 흐름도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버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실까요? 테슬라 빨간불, JP 모건 경고, 국제유가 발작, 끈적한 고용 그리고 이락 개미 눈물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6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진 가운데 미 연준 주요 인사들은 너무 빨리 금리를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낙폭을 키우면서 장중 한때 6만 5천 달러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채권 금리 급등세 속에 달러 가치도 강세를 보이면서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올해 1분기 차량 인도 대수가 전년 대비 8.5% 감소한 38만 6천여 대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첫 분기 출하량 감소에 테슬라 주가는 5%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 통화로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특히 무역과 안보, 기술 경쟁을 놓고 큰 입장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낮 최고 21도까지 올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모닝벨 2부 시작합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오는 6월도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확산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분위기를 바꿀 만한 소재가 없는 가운데 시장을 그동안 이끌었던 인공지능도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밤사이엔 또 테슬라 충격까지 더해졌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최주현 캐스터, 뉴욕 증시 오늘 꽤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테슬라발 쇼크에 빅테크가 흔들리자 뉴욕 증시는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도 연일 후퇴하면서 시장을 부양할 재료들이 마땅히 없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1%, 0.72% 떨어졌고요. 나스닥이 0.95%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맵을 확인해보면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빅테크 내에서는 메타만 오르고 나머지는 모두 하락했고요. 엔비디아를 필두로 반도체주는 약세를 띄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테슬라의 하락폭이 눈에 띄는데요. 테슬라는 실망스러운 1분기 차량 인도량 실적을 내려오면서 전체 시장 분위기를 위축시켰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한 테슬라 인도량 성적표 확인해보겠고요. 이어서 헬스케어 보험주도 진한 붉은빛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정부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환급 율을 기존한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자 보험사 마진 축소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크게 하락했죠. 이렇게 오늘 시장은 좋은 소식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공개된 테슬라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는 올해 1분기에 차량을 38만 6,810대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5% 떨어진 규모인데요. 4년 만에 처음으로 인도량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 이번 수치는 월가 컨센서스 45만 7천 대를 한참 밑돌았고 또 무엇보다도 월가에서 제시한 최저 예상치보다도 크게 낮았습니다. 시장은 이미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 테슬라 성적표로 전기차 시장에 심각한 수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나왔던 지표들도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일 만큼 긍정적이진 않았습니다. 먼저 구인이익 보고서를 살펴보면 미국의 2월 구인 건수는 875만 6천 건으로 집계되면서 예상치와 직전월치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직자 수는 소폭 늘었는데요. 이에 따라 1인당 비인 일자리 수가 지난달에 1.43개에서 1.36개로 줄어들면서 노동시장이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나타났습니다. 어제 나왔던 제조업 지표에서 신규 수주가 크게 늘었는데요. 여기에 연장선상으로 2월 공장지 수주도 석 달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예상치 1.0%보다 높은 1.4%로 나왔는데 이 수치는 또 한 번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것을 뒷받침해줬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 시나리오 자체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메리데일리 연은 총재도 오늘 언급했던 것처럼 강한 경제로 인해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 확률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나올 고용보고서도 예상치를 상회한다면 금리 인하 사이클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국채금리는 장중 오름폭을 줄였지만 10년물 국채금리는 0.02%포인트 올라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2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유가도 지정학적 긴장 확대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배럴당 85달러, 88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주식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을 추가하거나 크존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재테크 정보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트렌딩 핫스톡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죠. 먼저 테슬라는 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올해 1분기 차량 인도량이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했는데요. 전문가 전망치를 크게 밑돌 뿐 아니라 2022년 3분기 이후 가장 저조한 실적입니다. 여러 악재로 인한 생산 차질과 모델 라인업이 노후화됐다는 점이 출하량 감소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머스크의 평판이 떨어진 점도 테슬라의 주가 하락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케빈 클라인과 타미 힐피거의 모회사인 필리스 반 휴세는 주가가 22.22% 폭락했습니다. 회사는 향후 2024 회계연도 매출이 6에서 7%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거시경제 환경 악화로 인한 유럽에서의 실적 부진 예고가 주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보험사 휴마나는 주가가 13% 넘게 하락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의 환급률을 3.7% 인상하는 기존안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일부 투자자들이 더 큰 인상폭을 예상하면서 향후 보험사의 마진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됐습니다. 그러면서 유나이티드 헬스 등 다른 보험사들의 주가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일합개미 브리핑입니다. 먼저 5위엔 라쿠텐 ETF 니케이 2배 인버스, 3위엔 넥스트펀드 니케이 2배 인버스가 올랐습니다. 모두 니케이 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반대 방향으로 2배 추종하는 상품이기에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니케이 지수는 일일장에선 2주 만에 4만 선 밑으로 떨어졌기도 했지만 일본 증시의 상승 기대감에 현재 4만 5천 선까지도 넘보고 있죠. 특히 엔화가 여전히 약세를 보이는 것이 니케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27일 엔달러 환율은 장중 151.97엔까지 치솟으며 1990년 7월 이후 3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일합개미들도 매수 규모의 4배에 가까운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요. 그러나 물가 압력에 대한 우려로 시장에선 조만간 일본은행의 개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위엔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 어드반테스트가 올랐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 테스터에 대해 거의 독점에 가까운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AI 시장이 더 확대되면서 HBM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하고 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HBM 기술 시장이 2027년까지 2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HBM 수혜에 대한 기대감에 일합개미는 221만 달러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2위는 일본 반도체 ETF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위해 자국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에 최대 5,900억 엔을 추가 지원한다고 발표했죠. 이에 도쿄 일렉트론 등 반도체 관련주도 같이 상승했는데요. 이처럼 일본이 자국 반도체 시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일합개미도 400만 달러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1위엔 엔화 표시 미국 장기채 ETF가 올랐습니다. 이번에도 매도 규모의 4배에 가까운 무려 3,366만 달러를 사들였는데요. 현재 엔화 약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향후 엔화 가치가 상승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BOJ의 개입이 예상되고 있고 또 파월 의장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미국도 금리 인하가 올해 안으로 예정돼 있죠.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향후 엔화 강세가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엔화 가치 상승에 올라타기 위한 일학개미의 발걸음이 분주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잇따라 성급한 금리 인하에 대한 경계감을 나타냈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가 전망되지만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까지 인하 시점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어떤 발언들이 나왔습니까? 현지 시간 2일 로레타 메스터 미국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미국 실물경제협회 주최 연설에서 경제가 기대대로 움직인다면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올해 금리 인하를 개시하는 게 적절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당장 다음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배제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2%로 꾸준히 향한다는 더 큰 확신을 갖기 위해 충분한 지표를 받아보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급하지 않다고 말했죠. 그렇습니다. 메리 데일리 연은 총재도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열린 담화에서 금리를 현 상태로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를 너무 빨리 인하하는 게 실제 위험이라고 했는데요. 데일리 총재는 올해 3회 인하가 전망되고 있고 이는 합리적인 기본 전망이지만 3회 금리 인하는 전망일 뿐 약속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BD 윤지혜입니다. $70,000대를 훌쩍 넘어가던 비트코인 가격이 65,000달러 선 아래까지 떨어지는 등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곧 반감기를 앞두고 조정에 들어간 것이다라는 분석과 동시에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었기 때문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이한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얼마까지 떨어졌습니까? 네, 한때 64,000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현지 시간 2일 미 동부 시간 기준 낮 12시경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4.71% 급락한 64,854달러, 8,771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65,000달러 아래로 하락한 건 지난달 24일 이후 약 10일 만인데요. 지난 3월 중순 기록한 최고치 73,798달러 대비 12% 넘게 하락한 겁니다. 같은 시간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도 5.74% 떨어진 3,240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가상자산들도 다 떨어지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 우선 비트코인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오는 19일쯤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반감기를 앞둔 조정, 즉 일시적인 하락세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또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진 것도 한몫했다고 보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현지 시간 2일 공영 라디오 방송에서 경제 성장이 여전히 강하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면서 금리 인하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제조업 지표도 크게 개선됐는데요. 최근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에 따르면 미국의 3월 제조업은 17개월 만에 처음 확장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가상자산 옵션이 대거 청산된 것도 급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 분석 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현지 시간 2일 비트코인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 모두 합쳐 약 5억 달러 이상의 옵션이 청산됐습니다. 그렇군요. 과거에 보면 그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날 때마다 가격이 폭등해서 이번에도 투자자들 기대감이 큰데 이번엔 전망이 어떨까요? 네, 낙관론과 비관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번스타인은 최근 비트코인 목표 가격을 기존 8만 달러에서 9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대표적인 비트코인 낙관론자인 로버트 기요사키는 올해 9월까지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모건 크릭 캐피털은 올해 비트코인 가격은 2배 이상 올라 15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반면 JP 모건은 반감기는 이미 반영됐다고 보는데요. 때문에 4월 이후 4만 2천 달러까지로 내려갈 수 있다면서 투자주의를 당부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 중 한 명이자 유명 투자자인 스티브 아이즈먼이 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내려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즈먼은 CNBC에 출연해 현재 경제 여건에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 이유가 전혀 없고 만약 금리를 인하할 경우 자산 시장의 거품을 촉발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지표가 약해질 때까지 연준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2월 미국 노동시장 구인 규모가 전달과 같은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2월 구인 건수는 875만 6천 건으로 1월과 비슷했고 시장 전망치에도 부합했습니다. 미 연준은 노동시장의 초과 수요에 따른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지표 추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제너럴 일렉트릭이 3개 회사로의 분할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미 CNBC에 따르면 GE는 항공산업회사인 GE 에어로스페이스와 에너지 산업체인 GE 베르노바로 분리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날부터 각자 뉴욕 증시에서 거래된다고 발표했습니다. GE는 앞서 헬스케어 부문을 GE 헬스케어 테크놀로지스로 독립시켜 나스닥에 상장시킨 바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받아든 테슬라 소식부터 인공지능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고 나선 아마존 이야기까지 글로벌 비즈에서 속속 짚어보겠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최근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테슬라 4년 만에 처음으로 인도량이 감소했습니다. 올 1분기 38만 6천 대를 겨우 넘겼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해봐도 8.5% 급감했고 팩트셋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45만 7천 대에도 한참이나 미치지 못했습니다. 안팎으로 속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는데 사측은 부진의 이유로 모델3 부분 변경으로 캘리포니아 공장 가동이 늦춰진 점, 또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선박 공격에 항로가 막히고 화재로 독일 공장이 멈춰섰던 점 등을 꼽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비아디를 비롯한 중국 업체들이 저가 전략 총공세에 나선 점도 빼놓을 수 없겠죠. 테슬라 부랴부랴 제조 공정을 전면 손보고 히든카드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까지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전략 카드를 꺼내들고 있지만 월가의 비관론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갑니다. 웰스파고의 콜린 랭건 애널리스트는 올해 테슬라 판매량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고 내년이면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고요. 웨드부시의 데나이브스, 번스타인의 토니 사쿠나기 역시 목표 주가를 모두 낮춰 잡으면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계속되는 부진에 테슬라의 주가는 화요일장에만 5% 가까이 빠졌는데요. 상황을 타개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마존이 인공지능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픈 AI의 최대 라이벌이죠. 엔스로픽의 역대급 투자에 나선 데 이어서 이번엔 공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아마존은 스타트업들을 위한 무료 AI 모델 프로그램을 대폭 확장하기로 했는데요. 그간 엔스로픽을 비롯해 다양한 회사들의 거대 언어 모델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플랫폼 베드록을 앞세워 기업 시장을 공략해왔는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넓히면서 인공지능 시장 초석이 될 스타트업들을 초기부터 지원 사격해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됩니다. 아마존 거침없는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엔스로픽의 창사 이래 가장 큰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는데 총 투자 규모는 우리 돈 5조 4천억 원에 달했고요. 또 향후 15년간 데이터 센터에 200조 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기술과 자원, 인프라까지 모두 잡겠다며 인공지능 올인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활을 노리는 일본이 또 한 번 통큰 지원에 나섰습니다. 일본 반도체 드림팀으로 불리는 곳이죠. 라피더스에 우리 돈 5조 2천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총 지원 규모는 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주목되는 점은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후공정 기술 개발 지원에 나섰다는 점인데요. 최첨단 기술 습득과 더불어 설계부터 후공정까지 이어지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습니다. 토요타와 키옥시아, 소니, 소프트뱅크 등 내노라 하는 일본 대표 기업들이 모여 만든 라피더스는 내년 최첨단 2나노 제품을 시험 생산하고 3년 뒤인 2027년 양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일본 당국의 지원 카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내외 할 것 없이 거액의 보조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우리 돈 35조 원에 육박한 지원 예산을 확보했고 대표적으로 세계 파운드리 1위 대만 TSMC를 일본으로 불러들이는 데 성공하면서 잃어버린 30년 탈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도체를 두고 총칼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곳이 또 있죠. 미국과 중국인데요. 반도체 대중 수출 문제를 두고 계속해서 동맹국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에 대해서도 자국과 유사한 수준의 제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 당국자들이 한국도 미 상무부가 앞서 발표한 것과 같은 수준의 수출 통제를 도입하기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당시 미국은 핀팻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과 더불어 18나노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 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오는 6월 중순 예정된 G7 정상회의 전에 한국과 합의에 도달하려고 하지만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만큼 미국 측 요구를 쉽게 수용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중국 메모리칩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더욱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디즈니가 연례 주주총회를 앞두고 기업 사냥꾼 넬슨 펠츠를 상대로 위임장 대결에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전체 주주의 절반 이상이 투표를 마친 상황에서 디즈니의 2대 주주이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디즈니를 지지하고 나섰는데요. 이에 따라 개인 주주로 최대 지분을 보유한 조지 루카스를 비롯해 현재까지 절반 이상의 표를 가진 주주들이 디즈니 경영진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즈니 주주들은 연례 주총까지 현 경영진 그리고 펠츠 중 한 측의 의결권을 실어주기 위한 투표에 나섭니다. 펠츠는 디즈니 이사회가 경영진의 잘못된 전략이나 결정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못하면서 단순한 대기석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고요. 동종 기업에 비해 형편없는 성과로 주주들에게 2천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혔다며 작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무게중심이 어느 정도 기울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의결권 확보 경쟁은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양측이 수백만 달러를 쏟아부으면서 역대급으로 비싼 경영권 분쟁으로 치닫고 있는데 디즈니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네, 마지막 기사 조금 전 나온 인텔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텔의 지난해 파운드리 분야 영업 손실이 70억 달러, 무려 9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보다 34%나 늘어났는데요. 이 소식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4%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매출도 쪼그라들었습니다. 189억 달러를 기록해 1년 전보다 31%나 줄었는데 억소리 나는 투자에도 불구하고 1위 TSMC, 2위 삼성전자 승자 독식 구조에 시장 저변이 축소되면서 그야말로 골병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긴급 가격 안정 자금을 기한 없이 계속 투입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오늘 아침 주요 국내 이슈 김성훈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물가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죠?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1% 상승했습니다. 1월 2%로 내려 한풀 꺾이나 했더니 두 달째 3%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안정 목표 2%와도 거리를 보이는데요. 특히 사과는 88%나 뛰며 198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상승폭을 보였고요. 배도 87% 뛰는 등 농축산물 같은 장바구니 물가가 무섭게 오르는 상황입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물가 안정을 국민이 체감할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들 과일의 생산량 확대와 온라인 도매 시장 활성화 등 대책도 내놓았는데요. 일단 이달부터 물가가 빠르게 안정될 것이란 전망인데 대책 효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AI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협의체가 생겼다고요? 네, 어제 AI 반도체 협력 포럼이 출범했습니다. 네. 협의체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뿐 아니라 현대차와 LG전자 등 반도체 수요 기업들도 참여하는데요. 반도체 수요와 공급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기술 개발에도 함께 머리를 맞댈 계획입니다. 정부 역시 협력을 통한 반도체 개발비의 최대 50%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의정 갈등 상황도 좀 짚어보죠. 대화 분위기가 좀 조성되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전공의들과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조건 없이 전공의들과 대화해달라는 의대 교수 단체의 요청에 화답한 겁니다. 이 같은 직접 대화 제안에 대해 아직 전공의 단체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의료 공백 해결에 키를 진 전공의들과 대화를 통해서 사태 해결에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됩니다. 네, 첫 단추가 빨리 좀 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석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이 4,192억 5천만 달러로 전달보다 35억 1천만 달러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미국 달러화 강세로 1월과 2월 잇따라 줄었다가 지난달 금융기관 외화 예수금 등이 늘면서 반등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6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4월에 접어들자마자 뉴욕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지난주 파월 연준 의장과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발언이 이와 같은 조정의 빌미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준 당국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잇따르면서 국채금리가 오른 것도 지수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3회 금리 인하 전망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다만 전망일 뿐 약속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지표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며 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I think that is a very reasonable baseline, but I would like to say here that this is a projection, right? 3 rate cuts is a projection, and a projection is not a promise. You have to maintain this ready position, and I feel like we're in a very good place to be ready. We have to be ready for what if inflation's stickier than we projected or I projected.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의 발언도 나왔죠. 메리 데일리 총재보다는 조금 더 매파적인 입장인데요.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향해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더 많은 지표를 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FOMC, 즉 5월 FOMC까지는 지표를 충분히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continue to think the most likely scenario is that inflation will continue on a downward trajectory to 2% over time, but I need to see more data to raise my confidence. I don't expect I will have enough information by the time of the FOMC's next meeting to make that determination. 월가에서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인물이죠. 마크 모비우스 캐피털 파트너스 창립자의 투자 조언도 들어보시죠. 모비우스 창립자는 전 세계적으로 치열해지고 있는 반도체 혁명에 주목하며 대만 반도체 업체 TSMC를 매수하라고 조언했는데요. TSMC가 이 반도체 혁명의 진정한 승자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government is pushing the tech sector, particularly the high-tech sector, particularly semiconductors and companies that support the semiconductor industry. But interestingly enough, one way to get into this market, this Chinese market, is through Taiwan, because Taiwan is supplying a lot of the technology, even with the U.S. restrictions. Well, the one I would buy is TSMC in Taiwan, Taiwan Semiconductor. That's the one that's really the winner. 모비우스 창립자는 인도 시장에도 주목했습니다. 그는 신흥국 투자 전문가답게 줄곧 인도 시장을 옹호해 왔는데요. 그동안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오를 여지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주 파월 연준 의장과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에 이어 연준 당국자들의 매파적 발언이 잇따르면서 뉴욕 증시가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투자의 귀재 마크 모비우스는 반도체 산업에 기대를 걸며 대만의 TSMC에 주목했는데요. 여기에 인도와 같은 신흥 시장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e pick for me is India. India is the place, even though India has come back a lot and it has even at some point outperformed the U.S. market, India has still got a long way to go. And by the way, Japan is going to play a role in India. As you know, relations between Japan and China have not been the best. China's been a big market for Japan, but they realize that this cannot continue. And they're beginning to make a big push into India, and that's going to boost not only
Indian stocks, but also it's going to help the Japanese stocks as well, those who are going into India. 반도체 산업 부활을 노리는 일본 정부가 또 한 번 엄청난 보조금을 뽑아 들었습니다. 자국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에 5조 원 이상을 추가로 태우기로 했는데요. 이쯤 되니까 일본이 반도체에 미쳤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김대우 경제학 박사 모시고 일본의 반도체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라피더스에 3조 원 가까운 보조금 지원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됐는데요. 또 다시 보조금을 준다고요? 네, 지금 일본이 반도체 육성에 미쳤다 이렇게 앵커님 말씀하시는데 미쳐도 한참 미쳤습니다. 거의 지금 목숨을 걸고 있다. 사활을 걸었다. 예,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자, 일본 한때 반도체 1위였었더랬습니다.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요. 근데 미국의 집중 견제를 받으면서 휘청됐고 지금은 반도체 장비나 소재, 부품 이런 쪽에서는 세계 1위 분야가 많지만은 반도체 제조, 최종 생산품을 만드는 데서는 시장 점유율이 5%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을 다시 끌어올리겠다. 그야말로 재계와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8조 원이라는 돈도 중요하지만 일본 정부와 재계가 일심 단결해서 반도체 한번 다시 세계 인류로 키워보자. 이 대목 좀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하게 좀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라피더스라는 회사. 이 회사 이름이 우리나라에는 좀 덜 알려진 회사예요. 그도 그럴 것이 2022년에 설립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설립된 지 1년 반 정도밖에 안 되죠. 자, 회사 이름 라피더스란 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피더스 이탈리아 라틴어로 빠르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 사전을 좀 더 찾아보면요. 그냥 단순히 빠른 게 아니고 속공을 해서 역습을 한다. 빼앗긴 지위를 빨리 되찾는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되찾는다라는 의미의 주목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빨리 되찾는다. 그 얘기는 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이 1위였는데 우리 다시 1등 할래?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일본이 이렇게 빨리 일어섰을 경우에 바로 옆에 있는 우리로서는 상당히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목표가 2027년에 2나노 공정 도입을 완벽하게 구축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여기에는 미국 IBM과 같이 합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반도체 부활에 미국과 일본이 사실상 같이 동맹을 맺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라피더스가 클 수 있다. 특히 라피더스는 이 회사가 지금 8개 회사가 공동 출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본 재계 실력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일본 산업계 전체가 공동으로 지금 반도체 부활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사님, 근데 이것도 사실 뒤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셔서 미국 IBM은 여기랑 같이 왜 하는 거예요? 예, 자 IBM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컴퓨터 회사잖아요, IBM. 이제 컴퓨터 그리고 IT 또는 첨단 기술 관련 회사인데 미국 입장에서는요. 지금 미국의 르몬드 상무장관이나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생산을 의존한다는 것은 미국의 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불리하다 해서 다양화하고 1차적으로는 미국 내에서 생산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바이든의 반도체 칩스법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1차적인 목표고요. 2차적인 목표는 일본을 키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을 키워서 반도체 생산 기지를 다양화한다. 이건 여차해서 대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만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또 대체 생산 기지로서 활용한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IBM에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BM이 라피드스와 뭉친 것은 단순히 기업 차원에서 뭉쳤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미일 반도체 동맹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같은 동맹 국가인데 왜 우리는 한국은 견제하고 일본은 키우는 전략일까요? 그러니까 뭐 한국을 견제했다기보다도요. 대만도 한국도 다 동맹국이지만 반도체 생산을 다변화한다. 그런데 반도체 생산에서는 지금 한국과 한국과 대만이 독점하고 있으니까 너무 커졌으니까 그것을 일본으로도 좀 확대하겠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반도체 관련해서 빚이 있습니다. 80년대 엄청난 반덤핑 규제를 해가지고 일본 반도체 기업들을 사실상 말살시켰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담, 그런 거로 해서 일본의 반도체 부활을 일본 자체를 도와주긴다기보다도 미국의 국가 전략을 위해서 반도체 생산 기지의 다양화 이런 것을 위해서 일본을 도와주고 있고요. 일본으로서도 지금 반도체가 생산이 빠져 있는 바람에 일본 경제가 사실상 상당히 어렵고 일본에 빼앗긴 30년이 바로 미국의 반도체 공격 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반도체를 확실히 키우겠다. 특히 8개 기업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라피드스에 들어가 있는 8개 기업, 이 회사 한번 좀 CG 한번 올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라피드스는 도대체 어느 회사가 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라피드스라는 회사는 지금 그 8개 회사, NEC라든지 일본전기 같은 반도체 회사도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 특히 주목할 회사가 도요타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요타가 들어가 있는 것인데 도요타는 왜 들어갔느냐? 자동차 회사잖아요. 예, 반도체를 안정적 공급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 있고 또 도요타는 그 생산 일본에서 매출 1위 기업이고 가장 덩치가 큽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뱅크도 들어가고 있고요. 웬만한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주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일부 이제 재계 인사들이 일본은 보조금 주는데 왜 한국은 보조금 안 주느냐 이런 지적을 하잖아요. 나름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문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반도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생태계를 키우는데 그 두 회사만 도와주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이런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라피드스에 대기업 8개가 공동으로 출자해 있고 그리고 이 8개 회사는 라피드스에 얻은 이득은 원칙적으로 배당하지 않기로 지금 해놓고 있어요. 여기서 세운 이득은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계속 재투자를 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반도체 보조금을 주기가 훨씬 더 유리한 것이죠. 바로 이런 대목에서도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내놔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특히 파운드리가 안 되는 이유는 삼성전자나 SK가 크지 않아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생태계, 팰리스들 이런 회사들이 크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생태계를 같이 키우면서 보조금을 주는 이런 좀 국가적인 전략 발상에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도 그럼 비슷하게 묶어서 라피드스처럼 하면 보조금을 받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을까요? 잘 묶어질까요? 현재로서는 사실 배당을 안 주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뭐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배당도 배당이지만 독점을 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참여를 과연 삼성이나 SK에서 원할까? 이런 생각. 일본의 경우에는요. 반도체 회사들이 한 번 다 망했거든요. 망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였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반도체 회사에 보조금을 주면서 동시에 반도체 생태계를 위한 그 후공정 회사라든지 또는 많은 이 팹리스 회사들 이런 데에 대한 지원책도 동시에 가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일본의 지금 반도체 육성은
라피더스 하나만 키우는 게 아닙니다. 자, 일본 반도체 육성의 3대 주체 CG로 다시 한번 올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일본 반도체 육성은 너무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 별로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반도체 칩스법 이게 세세히 보도되면서 일본을 너무 좀 소홀히 여온 거 아니냐. 자, 일본 반도체 육성의 3대 주체는요. 일단 라피더스의 8개 대기업이 모두 참여해가지고 파운드리 집중 육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대목이 LSTS라는 이 기구인데요. 이 LSTC라는 회사, 이게 리딩 엣지 세미컨덕터 테크놀로지 센터, 일본 정부 주도하는 일본의 최첨단 반도체 기술 센터입니다. 일본 말로는 최선단 반도체 기술 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회원사가요. 동경대, 홋카이대, 라피더스 요거만 지금 꼽아놨는데 여기 라피더스가 또 들어가 있죠. 자, 동경대뿐만이 아닙니다. 웬만한 대학 다 들어가 있죠. 웬만한 대학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업 다 들어가 있어. 산학협력처고 정부가 돈을 대줍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은 LSTC가 연구하고 그 연구한 결과를 라피더스가 끌고 간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JASM이라는 일본 반도체 육성의 3대 주체 중에 하나가 이게 바로 TSMC를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일본 소니 등이 TSMC와 합작해서 짓고 있는 것이거든요. 일본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나라는 반도체 평택이나 용인 이런 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일본 반도체 생산 기지를 한번 보십시오. 전역이네요, 전역. 그렇습니다. 지금 라피더스는 어디로 가느냐? 홋카이도로 갑니다. 왜 홋카이도로 갔느냐?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는 만큼 홋카이도가 일본 열도에 비해서 지진이 가장 적은데요. 르네사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일본의 반도체가 한번 망했던 게 미국이 공격한 것도 있지만 바로 지진 때문에 쓰나미가 와서 생산 현장을 물로 썰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진이 없는 홋카이도로 보낸 겁니다. 거기다가 구마모토 쪽은 대만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그게 TSMC 공장을 세우고 있어요. 그다음에 히로시마에는 어떤 공장이 있느냐? 미국 마이크론 공장이 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이 과거에 망했던 일본 반도체 회사들을 다 인수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미일 합작 회사예요. 거기다가 키옥시아, 도시바에서 나온 회사, 거기다가 도시바에 또 웨스턴 디지털 WD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일종의 동북부 지방, 그러니까 일본의 5개 지역에 분산하면서 지진에도 대응하고 각자의 특성이 있어요. 마이크론 같은 데는 메모리, 라피더스는 파운드리, TSMC는 현재 지금 이 시스템 반도체 따라잡기 이런 식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매우 입체적으로 또 매우 적극적으로 거의 미친 전략을 하다시피 반도체 육성에 거의 국가의 운명을 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일부 지역의 이슈가 아니라 전 열도가 반도체 파티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또 대만과의 동맹, 미국과의 동맹 그러면서 중국을 때리기 위한 전진 기지. 특히 홋카이도 같은 데는요. 홋카이도는 굉장히 저 북쪽에 떨어져 있는 땅이고 인건비도 상대적으로 싸고 땅값도 산데 거기에 라피더스를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규모로 짓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홋카이도 대학 지방국립대학인데요. 저기 이제 반도체 중점대학으로 좀 크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교육적인 면에서도 좀 짚어볼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전 세계가 반도체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본이 민, 관, 학이 다 합쳐서 똘똘 뭉쳐서 앞으로 가고 있다는 거 우리도 좀 참고할 지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국내로 돌아와서요. 재계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신세계그룹이 신세계건설 대표이사를 경질했습니다. 지난달 정용진 그룹 회장 자리에 오른 후 이번이 첫 번째로 낸 인사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이마트가 처음으로 적자를 냈는데 원인을 제공한 자회사 신세계건설을 첫 번째 표적으로 겨냥을 했습니다. 박사님, 이번 인사가 상당히 이례적인 게요. 현 대표가 연임 결정된 지 이제 일주일 정도라고 하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상법이 잘 이해가 안 되는 현실 다르고 법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주총에서
신세계건설 대표가 다시 임기를 보장받았으면 대표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잘라버렸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테크니컬하게는 대표냐 아니냐는 것을 사실상 상법에서는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의 이사 멤버들을 오너가 사실상 좌지우지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사들을 불러서 야 대표이사 잘라.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총 결정보다도 오너 한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주총 끝난 지 아직 잉크에 피도 안 말랐는데 잉크가 안 마른 거겠죠, 박사님? 예, 잉크에 물기가 안 말랐다. 예, 물기가 안 말랐는데 잘라버리면 주주들은 어떻게 되냐? 그만큼 뭐 사정이 급박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급박했다고도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뭐 주주 의견을 정용진 회장이 좀 무시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신세계가 그야말로 신세계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인가요? 새롭게 내정되신 분은? 예, 이분은요 신세계 인물이라기보다는 삼성 구조본 인물이에요. 구조본에서 구조조정을 해왔고 수학과 출신인데 경영학 공부를 해가지고 M&A 회계 전문가입니다. 회계 전문가인데 지금 이렇게 삼성물산에 오래 있었고요. 호텔 신라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2018년에 와서야 신세계 전략실 지원 총괄 부사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전략실 재무본부 부사장을 하다가 후손으로 쫓겨났었더랬습니다. 그게 작년 11월입니다, 불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정용진 회장의 승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와. 넉 달 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분에 대해서? 정용진 회장으로서의 리더십이 통일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흔들리는 회사를 살려야 되겠다. 특히 허병훈 신임 대표 내정자는 이분이 건설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건설 전문가인데 대표를 시켰다. 그 얘기는 지금 당분간 신세계 건설에서는 건설 뭐 발주를 많이 받고 공사 잘하는 것보다는 구조조정, 재무구조 혁신이 더 급하다. 이렇게 어떤 긴급 소방수로 투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세계건설이 박사님 지금 어떤 상황이길래요? 예, 신세계에 건설회사가 있었나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그런 분들도 있겠네요. 있어요. 네. 신세계는 백화점 회사인데 신세계가 여러 가지 그동안에 백화점 건물도 많이 짓고 놀이타운도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곳을 지은 회사가 신세계 건설이에요. 그러니까 땅 짚고 헤엄치는 기업이었죠. 왜냐하면 수주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신세계와 이마트 새로 공장 짓거나 마트를 겸용한 어떤 상가 그런 거 뭐 스타필드처럼 많이 뻗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지으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 부동산이 막 오르니까 좀 욕심을 낸 겁니다. 특히 대구로 갔습니다. 미분양이 지금 가장 많은 지역 아닙니까? 예,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야 여기 잘하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겠다. 근데 결국 이게 화를 불렀죠. 신세계 건설이 가서 미분양도 인수하고 막 짓기 시작했는데 그 후로 미분양이 더 많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건설회사들이 많이 어려운데 신세계 건설부터 사실은 그 부실이 폭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에서의 대규모 미분양 해결될 기미가 잘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세계 건설이 엄청나게 적자가 났습니다. 근데 연결 재무제표를 하다 보니까 신세계 건설의 대부분의 주식은 이마트가 갖고 있거든요. 모회사군요. 그러니까 이마트도 가뜩이나 잘 안 되는데 신세계 건설 때문에 창사 이래 처음 적자. 그러니까 지금 신세계 그룹의 1차 위기의 도화선이 바로 신세계 건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저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정용진 회장의 경영자로서의 능력을 평가하는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이마트가 창사 이래 첫 번째 전사 희망퇴직 받고 있다. 그 소식도 최근에 들어보셨을 텐데 물론 그렇다고 이마트의 위기의 이제 전부 원인이 신세계건설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신세계 건설은 이마트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워낙
안전한 장사를 할 수 있는데 적자를 냈다. 그것이 이제 신세계건설을 더 비관적으로 보는데 이마트도요. 장사일에 적자를 내면서 영업 손실 또 순손실 그야말로 적자 눈덩이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정권사에서 아주 그 정용진 회장의 뭐 정권과 말 그대로 빌리면 뼈를 때리는 보고서가 나와서 이 보고서 이름이 뼈 때리는 보고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서정연 신영정권연구원이 낸 보고서인데요. 자, 이마트 경영위원회는 신세계건설뿐만 아니라 본업인 유통에서 전략 혼선에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두고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처럼 왔다 갔다 했다. 그러다 보고 회사가 정체성을 상실했다. 또 G마켓 옥션을 무리하게 인수했는데 인수했으면 온라인에 집중해야 되는데 온라인 하는 것 같다가 다시 또 오프라인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다 잘하려고 그러다가 다 못했다. 이런 뼈 때리는 보고서가 나온 것이거든요. 사실 그런 면에서 이제 신세계가 이마트가 그동안에 뭐 소주를 한다는 등 뭐 이상한 건 아니지만 새로운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를 많이 했었죠. 많이 했는데 그게 성공했다는 소식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총체적인 난국으로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정용진 회장이 활발한 SNS 활동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비공개 계정으로 돌리고 좀 활동을 안 하신다고 하는데 이분이 돌아와야 그리고 또 살아나는 그런 또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 돌아오는지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충청 이남으로 내리고 있는데요. 아침에는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남부로 확대되겠습니다. 중북부 지역은 낮에 그치겠고요. 충청 이남은 저녁까지 이어지지만 아침 한때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있겠습니다. 한편 비와 함께 전남 해안과 제주는 강한 바람까지 동반되겠습니다. 양은 전남과 경남, 제주에 10에서 40, 많은 곳은 60mm 이상이 되겠고요. 시간당 10mm의 강한 비와 함께 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충청과 전북, 경북은 5에서 20, 그 밖의 지역은 5mm 내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 서울이 19도, 대전 15도로 어제보다 낮겠고요. 오전에 수도권으로는 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동해안 한낮 기온 속초와 강릉 11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4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지방 때이른 고온 현상이 주춤하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 17도, 대구는 15도가 되겠습니다. 전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3.5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며 따스하지만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저희 모닝벨이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